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화면 막 바뀐 거 있잖아요. 어때요? 저는 제 얼굴은 되게 낯선데 그거 말고 이렇게 딱 뭔가 멋있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인트로라 그러나 앞에 들어가는 거를. 어쨌든 그거 저희가 만들었는데 의견 한번 주시면 저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 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지방은 안 가봤지만 좀 비가 서울에 많이 내리고 있고요. 이게 가을비겠죠, 말하자면은. 가을비만 보면 이제 멜랑꼴리해지는 남성분들이 많다 그래요, 가을에는. 네, 여성들은 좀 봄에 취약하고. 제가 보기에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모든 것에 다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럴 때 좀 촉촉히 내리는 이 비를 생각하면서 혹은 비를 맞으면서 우리 요즘 마음을 순하게 만들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또 힘차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이 정치 현안 짚어볼 예정입니다. 요즘 국감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 이슈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발 신당 창당설,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정리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김혜경 법카 제보자, 이른바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이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네, 뭡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공익 제보자였던 경기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어제 처음으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제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6분간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처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 뭐 내가 일하려고 공무원했나? 뭐 이제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제 화를 냈죠. 아니, 왜 이재명 대표는 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냐? 민주당 왜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저희가 뭐냐? 사실 순수하게 그냥 공익제보자라면 그와 관련해서 법카 사용 내기가 나왔고 또 기소도 됐고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도 받았고 이렇게 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두렵지만 용기를 냈다. 조명현 씨, 이른바 네. 조명현 씨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주받았다.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분은 이제 조 씨는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하인처럼 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영상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장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이제 조 씨가 국감에 나가서 이 내용을 밝히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막았다 이렇게 말하자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방탄국회입니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앞서 이제 여야가 오는 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 일반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신청을 해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명현 씨가 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보좌관들이 찾아봤더니 이제 그 김혜경 씨의 법카 사용 관련한 제보자였고 민주당에서는 이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당이 이거 합의를 좀 취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여당도 그것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둘 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정무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여야가 이제 그런 정쟁으로 지나치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가 합의한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정무위의 여당 간사가 윤한종 의원인데 그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장해찬 최고위가 나와서 말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한 말 중에 장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조 씨의 국감 증인 출석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사실상 가짜 뉴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조 씨는 무엇이 두려워서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해찬 위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이게 방탄국회 아니면 뭡니까? 민주당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이 재밌네요. 김영찬님께서 이 조명현 씨도 별정직으로 사실은 그때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정직이면 자기도 특혜로 취직이 된 건데 뭐 잘했다고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셨고요. 다니엘라님, 오마카세는 괜찮은가요? 이런 얘기도 얘기했고요. 자, 징기스칸 님도 뭐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금, 김영희님, 이런 얘기 하네요. 갑질할 인성들이 아니다. 차떼기 세금을 막 쓰고 있는 것들이나 수사해라. 고속도로나 수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합의해주는 사람이 김정민 위원장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김정민 위원장이 또 뭐 비명계의 대표주자처럼 얘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원래 정무위 간사가 일단 증인 채택은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당 간사에서는 윤한홍 의원이고 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인데 서로 일단은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제보자가 누군지. 근데 이런 일이 국회 안에서는 사실상 자주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찾는 것은 이제 보좌관들이 대체로 이제 찾아보다가 이분은 좀 정쟁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의원한테 전달을 했고 이 간사끼리 다시 한번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자, 항상 타이밍이 묘합니다. 세금 도둑들은 검찰에 많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대호님 계시고, 제임스 리님, 장희찬 최고위원은 말도 함부로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장본인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님, 김종민 위원장 아니고 간사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간사이고요. 원희룡 장관 법카 그리고 검찰 특활비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쓰고 다니는 돈 이런 거는 왜 조사 안 하나요? 꽁이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민주당 의원들 화났습니다. 성명서를 지금 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절차 진행을 두고 마치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 채택 과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보자를 권익위의 업무 처리 미흡에 따른 피해 호소인이라며 실제 신문 요지와 의도적으로 감춰서 제출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쟁을 유발한 국민의힘의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의 행안위 소속 정우택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26일 열리는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 씨를 다시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인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참고인에 관한 의도적인 정보 제공 회피로 정쟁을 유발한 국민의힘의 이의를 제기했으며 여당도 이를 인정해 자발적으로 참고인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국감을 여당 스스로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고요. 참고인,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소통관을 빌려가지고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뭐 양심선언도 아니고 지금 한참 지난 얘기잖아요. 이걸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79학번 동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또 지인이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요. 청문회에서도 대통령과 특수 관계가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인사는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좀이라도 인연이 있으면은 일단 한 자리씩은 꼭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뭐 엘리트 법관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었고요. 이분이 아마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당시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올라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친구 논란, 뭐 맨날 친구 논란, 지인 논란, 네. 뭐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79학번 동기라 그러면 또 자기네끼리 되게 친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나요?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실력과 인품을 가진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면서 지명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시라 믿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지인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기라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말 더 불이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겠긴 하군요. 이gin용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 한 경우도 친구의 친구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법조인들이 지금 되게 이 풀이 좁아가지고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가지고 본인 친구들인 경우가 사실은 서울대 사람들 특히 많고 고대 사람들 많고 연대 사람들 많고 그러거든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동기라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네, 이 말은 그 말 자체로는 또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인물 찾기가 어렵다. 이 말도 좀 이해가 되지만 이분의 이제 성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민 탄핵 사건 주심했었을 때 검수완박할 때 검사의 손을 들어줬죠? 검찰에. 네, 맞습니다. 이분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그 당에서 추천목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입니다. 이분은 윤 대통령과는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오면 44년의 인연이 되는데요. 1989년 법관으로 임명된 후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사법 정책 담당관 등을 지냈고요. 또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탄핵 심사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2019년의 4월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소수 의견의 합원을
합헌 의견을 네, 냈고. 합헌 의견을 냈고요. 올해 3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거죠. 네. 기업 회생 사건에서 기업들 편 엄청 들어준 거. 네, 맞습니다. 2012년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STX그룹의 국직한 기업의 회생 사건을 맡으면서 단기간에 회생 절차를 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 되게 보수적이에요. 엄청 보수적이고 소신이 있어요. 보수적인 쪽으로 소신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법무부, 검찰 권력 편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으로 가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재벌 친화적이고 이게 뭐 저의 그냥 짧은 식견으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에게 또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랫동안 법조에서 그분이 해온 말이나 성품 혹은 내지는 판결의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대강 알 수 있죠. 항상 약자 편보다는 권력 편, 항상 기득권을 위한 판결, 뭐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내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그건 이균영 후보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뭐 친구든 친구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유상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은 항상 같은 성향을 좀 보이더라. 이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였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임명돼봤자 11개월이다. 이거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분이 임명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임명이 된다 그래도 1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자가 신임 현재 소장으로 임명되면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라면서 후보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단은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 혹은 아니 사실 어떤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임기 연장을 지금 벌써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임기 얼마 안 남은 사람을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3년 5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 네. 그 임기 이후에 벌어질 후폭풍을 지금 막고자 하는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나면 내년에 임기가 맞춰질 때쯤에 한번 이제 연임시켜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하게 되고, 그때에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임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벌어질 후폭풍을 사실은 헌재나 이런 데서 이제 막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이 헌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법원장도 민주당이 사실 막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도 민주당이 막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장관직들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뭐 보수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그런 내용을 임기가 고민되는 거에서 연장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사설도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아무리 친분이나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라고 지적하면서요.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어제 제가 전했던 소식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제 이제 그 국민통합위원회가 함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90여 명의 그
전 현직 장관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당 사역을 함께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반성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 네, 김은혜 홍보수석 비서관이 어제 오후에 이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어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반성이란 말을 언급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한 그런 반성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김 수석은 민생을 잘하기 위해서 이념을 꺼낸 것인데 이념은 충분히 그동안 이제 부각됐으니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념 부각을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2달이 되기 전에 이제 2달도 안 된 그 8월 28일 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철학은 이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또 많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등등등 해서 90명을 데리고 같이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하면서 이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안들이 나에게 많은 통찰을 줬다.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 이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국민에게 미안하다, 내가 반성하겠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언론사에서는 반성한다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기뻐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뭐 도대체 독해력이 안 됩니까? 국어 공부를 다들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명확한 메시지인데 본인이 국민에게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정책 뭐 이런 걸 잘못했다. 이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내놓은 제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미의 반성인 것이지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가 진짜 미안하다.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된 게 아닌데도 오히려 국민들을 잘못 이해하게끔 자꾸 호도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첨언을 그냥 하다 보면 소사이어티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TVN에서 하는. 네. 그 소사이어티 게임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이제 같이 이루어졌는데 1시즌하고 2시즌이 있는데 그 1시즌, 2시즌의 핵심은 민주주의적인 집단, 높동이라고 하는 집단이요. 민주주의적인 집단과 마동이라고 하는 이 원형마을, 여기는 되게 좀 독재국가적인 집단이요. 집단을 2개로 나눠놓고 그냥 랜덤하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넣었는데 문제는 이 마동이라고 하는 곳의 리더, 그 당시에 나왔던 리더가 양상국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이제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면서 독재적인 행동을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 보내고, 난 니네들 너무 사랑한다 또 이렇게도 하고, 뭐 돈도 배분해주고 여러 가지 권력을 많이 이제 휘두르다가 이 사람에게 반란을 선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나오고, 높동이라고 하는 마을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면서 매일매일 리더를 투표에서 바꾸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투표에서 바꾼다 하더라도 잘하면 계속 연임이 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정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양쪽 다 정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능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과연 어느 쪽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처음으로 반성한다 했지만 그 반성이라고 하는 말의 대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국민은 늘 옳다라고 그 말하는 그것이 정말 대통령이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항상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방송 보시면서 좀 얘기하면 좋겠고, 소사이어티 게임이 2시즌까지 나왔거든요. 혹시 봤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이 대거 나와요. 김광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준석 대표도 나오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프로그램 종종 잘 나오더라고요. 같습니다. 그때 네. 아주 되게 산뜻하게 나오는데 또 거기에 장동민 씨라고 또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1등한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개그맨들이 더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잘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걸 누가 잘하나, 얼마나 머리에 좋게 현명하게 혹은 내지는 그냥 편법을 써서 잘하냐, 이걸 보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웃기게도 그 정치인들은, 그 두 명의 정치인들, 이준석과 김광진, 1회부터 막 탈락돼버리고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하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1회, 2회 만에 다 떨어지는 도대체 저거는 뭐냐. 네, 그걸 보면서 우리 대통령 생각을 내가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력되면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댓글 좀 읽어보니까 우연히 님이 영빈관은 왜 맨날 씁니까? 갱상도 친구님, 립서비스도 이분 쓰죠? 왜 자꾸 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플라이님, 거짓말에 신물납니다. 뭐, 써니님, 유체이탈,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재밌는 댓글들이 많네요. 한번, 여러분들 댓글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자,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잠시 광고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삼 순백 광고이고요. 우리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우리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더도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같은 값이면 이런 점점점입니다. 자,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입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과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면 확인해서 좀 적당히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추석 이벤트 때 여러분의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10월까지 이벤트가 연장이 됐다고 하죠. 산삼 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1+1 이벤트 하시고, 또 산삼 순백 플러스 산삼 시대입니다. 산삼 시대라고 하는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요것도 같이 추가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산삼 시대는요, 산양산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산삼 순백보다는 산삼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한번 잘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6,000건 이상 올라왔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품 광고하면 뭐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거지, 뭐 직원들이 다 후기 올리지, 이러고 평점도 니네끼리 다 높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많은데,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이런 걸 조작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진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구매 후기는 정말로 사용하신 분들이 만족해서 스스로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점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환절기 때 이런 거 드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몸이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자매품 산삼씨도 잊지 마시고 산삼 순백으로 온 가족 환절기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상품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매주 목요일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하겠습니다. 김필상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모시는 날인데요. 우선 김필상 변호사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필상 변호사님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잘 오셨어요? 저기 지하철 타고 오는데요. 네. 지하철 들어갈 때는 비가 안 와서 오늘 오전 방송 끝날 때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하철에서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요? 결국 우산 썼습니다. 우산은 그래도 갖고 오긴 했었군요. 우산은 항상 갖고 다닙니다. 조그만 우산을 갖고 다니는 일반적으로 항상 갖고 다녀서 네. 그냥 그걸 꺼냈었죠. 그러면은 참 보면은 항상 준비성이 철저하고 성실한 변호사예요. 별로 이렇게 성실하진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넣고 다닙니다. 자, 김필상 변호사님 뭐 이왕 물어봤으니까 네. 요즘 어제 대통령의 뭐 반성합니다. 이거 뭘로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이 최고다? 국민이 항상 옳다? 이제까지의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1년 반 정도의 대통령에 대한 경험, 그 전까지도 사실은 일관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관적이긴 하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일관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투명과 일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분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실제로는 그 모습이나 방침 같은 이런 스타일 같은 걸로 고수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서 방송도 나오고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사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네, 기대도 안 한다.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조상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별로 성실하지 못한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좀 늦게 왔어요. 네. 왜 늦으셨어요?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그거랑 무슨 상관일까? 자기가 비 내리는 우산 거랑. 가지고 다니시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갑자기 비 내리는 거랑 지각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원래 비 내리면 혼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탓은 아니다 이러네요. 예, 누구랑, 원래- 누구랑 비슷하네. 예, 저도 그러면 대통령 되는 것 같아서. 역시 정치인들은 멘토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까지 바라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승찬빵님, 국민이 옳다는 말은요 지지율 급감에 깜짝 놀라 대책으로 나온 립서비스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국민이 옳은데 국민의 힘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이 못 따라간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옳은데 왜 국민의힘은 똑바로 못하냐 이렇게 혼내시는 것 같은데. 야, 글쎄요. 국민의힘 잘못일까요? 그 대통령 잘못일까요? 그거는 네. 여론조사 좀 보시고 네.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뽑아보는 시간인데 간단하게 하죠. 김필삼 변호사님,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10월 13일 날 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보훈부에 대한 법정감사가 당시에 진행이 됐는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제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장관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그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 좀 취지를 얘기하면 이제 그런 가치나 아니면 그분의 공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폄하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취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이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는 마치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두는 것과 같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네,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 안중근 의사하고 등치가 되는 거면 일본 대사관하고 육사하고 등치되는 거잖아요. 네, 일본 육사. 예, 일본 대사관 참. 일본 대사관이 우리나라 육사하고 등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일본 육사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매우 진지하게 길게 설명했거든요, 이 내용을.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아가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현 내각과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장관도 이 보훈부 장관도 사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대통령이요. 내각이 잘못했다고 또 그랬어요. 우리나라 내각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뭐, 행사하는데 뭐든지 잘못하면 내각이 잘못한 거, 잘하면 내가 잘한 거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만약에 이제 최근에 말하는 걸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장관의 역사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이 박민식 장관이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예전에 그분이 부산에서 그 국회의원 할 때 네. 저축은행 사건이 막 바바바박 터지고 막 그렇죠. 부산 그랬었거든요. 저축은행 사건. 그때 본인은 막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가 잘해주겠다, 피해를 다 회복해주겠다 네, 이러고 막 검사 출신이라고 다녔어요. 그래요. 뭐 검사 출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근데 그분하고 그때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멀쩡해 보였거든요. 근데 멀쩡하다는 것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의원 떨어지고 좀 야인 생활하면서 권력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하고 이 검사 출신이라는 이 커넥션 내지는 이 인연으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서 보훈부 장관이라는 것도 신설해가지고 네. 지금 하는 행동과 말과 행보를 보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내지는 내가 잘 몰랐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일해서 좀 더 먹고 살 생각을 좀 하세요. 일해서. 일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서 돈을 벌면 되지. 왜 그렇게 혼자 이른바 그 정치 낭인으로 살면서 손가락 빨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자리 주니까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일본 대사관에서 이른바 소녀상을 자꾸 치우라고 한 얘기는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나 일본 국민들이 그 소녀상을 보는 순간 약간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부끄럽고 이런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육사생도가 호모몬도 장군의 상을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가요? 그분은 역사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인식의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아프신 분 같아요. 비봉사님이 박민식 동상을 만들어서 민속마을 투어 놀이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제안도 주셨는데 박민식 장관 진짜 실망이에요. 박 장관님 실망스러워요 너무.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유남석 헌재수장 후임 자리인데요. 11개월밖에 안 남았다. 너무 보수적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좀 인상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냐면 이제까지 이 정권에서 나왔던 주요 인사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잡음이 덜한 사람입니다. 위장접인이, 그러니까 뭐 농지 취득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취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이 정권에선 놀랄 정도로 별 잡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걱정인 게 이분의 판결들이 좀 묻힐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판결의 이 내용들을 보면, 뭐 아까 좀 얘기했지만 다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낙태죄에 대해 합헌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 이거는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런 뭐 이제 낙태에 대한 그 임신중절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긋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검찰청법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검사들의 권한을 헌법적 권한으로 봤는데 이제 본인이 사실 이제 뭐 제가 이거 여기에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연구할 때 이게 충분히 들여다봤던 주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언급 안 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키코 판결에 관여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키코가 사실은 여러 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이분 혼자서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키코가 이른바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사법농단 대상 사건이 3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코 사건이었거든요. 저도 키코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키코 사건이 이른바 그 양승태 대법원에서 만들었던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라고 나열한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사법농단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실무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종석 이번 헌법재판관 헌재수장 후보자는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그러니까 보수법관으로서의 자질은 뭐 갖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우선인데 이분이 여지껏 낸 의견들을 보면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굉장히 국가주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주의적이고 네. 재벌 친화적이고 그렇습니다. 기득권 중심주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서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대격하는.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러한 태도를 이 판결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분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서 그 각자의 개인 의견은 내지 않았지만 묘한 그 마지막에 뉘앙스에 이렇게 약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이 뭐 위법 논란을 떠나서 탄핵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늘어놓다시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작성에 관여했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 진보적인 시각도 있고 중도적인 시각도 있고 모든 시각이 다 섞여 있는 것이고 각각의 시각은 저는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뭐 헌법을 해석하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판결 내리고 결정 내리고 이거는 저는 남부랄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서 자신의 그러한 성향이 너무 지나치게 굳어버리면서 그것들을 강요하는 혹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1년 더 임기가 채 안 남아있고 그렇죠. 또 11개월. 대통령 친구라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 있는 대통령 친구, 지인, 뭐 동창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포진해 있어요. 그게 권력의 사유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은 그냥 다 내가 여기다 넣어줄게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서울대 법학과가 큰 과라서 저는 작은 과를 나와서 잘 모릅니다만 다 그래도 아니까. 다 서울대 동창이네요. 본인도 아니, 전 작은 과 나왔습니다. 뭐 네.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법학과 같이 큰 과들은 뭐 반으로 나눠서 다른 반이면은 잘 모른다고 하긴 하는데 반을 나누는데 제가 알고는 성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이었던 건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윤과 이니까. 네, 같은 반이었던 건 맞을 것 같은데 뭐 같은 학번이라고 친했다고 전제해서 뭐 하기는 어렵긴 서로 합니다. 왼수도 많아요. 근데 예, 아, 근데 지금 본인 뭐 이렇게 육성을 뭐 이렇게 마치 전달하는 듯한 기사를 보면 과거에 자기가 영장판사로 있을 때 윤석열 당시 특수부 검사가 청구했던 영장을 기각하면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뭐라고? 친구는 친구고 일은 일이다. 그러니까 멋있네. 친구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근데 영장 전담을 했었어요. 중앙에서.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뭐 의외로 그런 논란은 덜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비교적 네, 라고 네.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까지의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문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특히 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어떤 판결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이나 미국 대법관 같은 경우나 거기 종식직이니까 한 번 임명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까지 했던 판결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야말로 지금 정말 그동안 했던 판결들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판결에서 그런 이분이 나중에 판결이 잘못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검찰에게 고유 권한이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법대 워낙 법조인 배출이 많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그리고 다 한달에 건너 친구들이고 또 밖에서 모임도 많이 가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일을 시킬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일관되게 그런 사람들로만 골라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대통령의 행보 어제부터 시끄러웠던 게 국민통합위원들과 신임 지도부 등 90명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으쌰으쌰 의기투합을 했는데 대통령이 반성하겠다. 국민이 항상 올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뭔가 달라진 듯이 지금 언론 보도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선거에서 엄청나게 강한 졌는데. 회초리를 맞고 그 대통령의 첫 외부 행보가 만찬이다. 그 잔치상을 벌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잔치상의 장소가
영빈관? 본인이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했던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것도 특이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 난 그래서 맨날 영빈관 쓸 때마다 물론 저는 있는 시설 쓰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딴 데다 돈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뭐 하려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벗어나가지고 이 정말 1조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이 난리를 치고 저는 맨날 볼 때마다 국방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나 진짜 걱정스럽거든요. 또 이 영빈관 쓰게 되면 또 며칠 동안은 청와대를 다 이렇게 폐문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매수원해초를 때려놓는데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상을 벌이고 잔치상에서 반성과 통합을 외치면 그게 그 메시지가 과연 진정성 있게 들릴 것인가? 그 부분도 참 의문이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또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정치 전면에 또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를 일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국민권익위원장인 김한길 씨를 굉장히 이렇게 축혀 세우고 그럼 결국에는 김한길 씨가 누굽니까? 창당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숨은 책사다 김한길 씨가 윤 대통령의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김한길 위원장을 막 띄워주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은 창당하겠다.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을 좀 내보내겠다. 뭐 우리 신당 우리끼리 한번 차려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지난번에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창당서를 처음에 꺼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도 지금 다 일맥상통해서 하나의 흐름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하거든요. 대통령은 여당의 그 운영에 손을 떼라요. 네, 떼야죠. 근데 김태우 씨 당정 공천 소통. 과정 때문에 결국 그 강서 주민들이 분노가 폭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정당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신당 창당 같은 경우는 사실 신당 이야기가 여기 뭐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신당 창당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런 논의를 할 때 다들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돈입니다. 그러니까 신당 지금 이제 그 양대 정당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여러 이제 기득권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득권이 이제까지 추적되어 있는 재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문제죠. 근데 이제 신당이나 이런 걸 하면은 결국은 뭐 당에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당을 포괄승계한 쪽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당을 여기서 탈당해가지고 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국가 무슨 이제까지 예를 들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몇 년간 매년 이제 보조금이 수백억씩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거를 포기하고 나와서 당을 만들 정도의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한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들이 잡음이 있으니까 이제 얼굴마다 보러 내세워서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사실은 청구 기술자가 필요할 때거든요. 네. 이런 기술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사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사실은 이미 대통령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뭐 꼭 돈이 아주 절실하거나 필요하거나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래서 배지를 꼭 달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돈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일관된 스타일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외출한 지난 대통령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당 운영이나 이런 데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그런 맞아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통령 중에서 뭐 군사정권 때까지는 빼더라고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노골적으로 당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을 하는 분이라서 아마 거기에 내가 뭐 대통령 끝나면은 이제 결국은 정기 은퇴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봅시다.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피의 사실 내지는 혐의 관련 재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주 세게 말을 했습니다. 껌껌이 하나하나가 다 중범죄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해버리고 모두 구속사안이다 이런 얘기 막 해버려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거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청
그러니까 중앙지방검찰청이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대검찰청이 있어요. 그 8차선 도리를 네. 사이에 두고 그 옆이 대법원이거든요. 네. 중앙지검장에 삥 둘러가지고 이 조화가 엄청나게 많고 대검찰청에도 조화가 이 서초역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뭐냐면 유창훈 판사, 정치판사 물러나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이 검사나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영장 기각된 것에 되게 불만이 많고 전혀 몰랐었던 일이다라면서 화를 많이 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창훈 부장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사실은 되게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서초동 일대가 이제 조화로 그냥 정말 이걸 잃었고요. KBS도 다 조화로 그냥 다 뒤덮여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공방을 막 벌였다. 저는 이것도 되게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 발언 이런 거 다 뭐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수석검사 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송경호가? 네, 기관의 장으로 앉혀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열정이 끌어오르고 자기가 스스로 수사해서 그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결과와 판단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그래서 분풀이성 발언이나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관의 장이에요. 네. 기관의 장이 어디다 대고 갑자기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게 구속사 아니고 뭐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고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기관의 장이라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는데 법원과 판단이 달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법원의 본안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좀 나름의 절제를 갖춰가면서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가 혹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 정도의 워딩이 나오는 게 이 네. 자리에 걸맞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네. 이른바 윤석열에게 충성한 대가로 들어간 거죠. 지금 29기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거든요. 광고 탔으면 차장도 못할 급이에요. 근데 자기 이른바 윗선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가 그 기수 파괴를 일으키면서 초고속 승진하는 바람에 덩달아 이것들도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에 안 맞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그냥 되는 대로 떠들어대는 말이라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네. 본인은 그냥 일개 수사검사가 아니잖아요. 네. 기관의 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관의 장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산하의 외청의 기관의 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는 판사 하나하나가 다 그냥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그 대법원장에 이렇게 기속돼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하이라르키로 딱 구성된 그런 관료 조직이 아니에요. 판사 하나하나 다 개별적인 사법부입니다. 근데 그 삼권이 분립돼 있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될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다 구속사안이라는 등 중대한 범죄 혐의자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말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거는 당 차원에서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이 그 국회에 와가지고 이 야당의 대표는 혐의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사안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정말 이게 뭐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무죄성 원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나라에서 중앙지검장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발언한 거 영상 있으니까 한번 조금 잠깐 보고 김필승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주로 들은 것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사안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뭐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내표 시연이나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안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아니 검찰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겠다고 이런 혐의 저런 혐의 갖다 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냐. 좀 그 얘기를 지적하면서 지금 그냥 오히려 집단 내피셜에 휩싸여서 그냥 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한 그 목적이 지금 바뀐 것 같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 중앙지검장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어떻게 나한테 집단 내피셜이라는 말을 하냐?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발언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봐서는 일단 이런 말을 해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사실 그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 영장 기각만 하더라도 검찰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데 어떤 식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 뒤에 사실 어이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면 당연히 유죄인 것처럼 지금 전제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에 옳다, 무조건 옳다, 100% 답이다. 네, 근데 사실 저게 검찰은 항상 그랬어요. 이게 검찰이 예를 들어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2심을 가잖아요. 항소가 가면은 항상 공식 입장이 이래요. 그 법원하고 우리는 견해가 다를 뿐이다. 항상 그런 식의 입장이거든요. 예를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소장 같은 건데 공소장의 문제에서 공소장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가지고 공소 기각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2심에 가서 고칠 수밖에 없게 되면 법정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해요. 판사 앞에서 법원과 우리가 견해가 다를 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고쳐드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원래 깔려있는 집단인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사실 이렇게 집단이 계속 그런 집단인데 이런 걸 이제는 그 국회에서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김영길 민주당 의원 말이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자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종의 분풀이 아니냐.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켰으면 사실은 죄가 없거나 제가 있다고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한 거다. 이제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재판부를 걸고 넘어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꾸 딴 얘기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영배 의원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긴 한데 네.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다면 실력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없는 죄를 조작하려다 걸린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네. 실력 없다라고 얘기한 것 니네가 유죄라고 주장하잖아. 근데 왜 밝히지를 못해? 를 지적한 건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게 핵심이에요. 예. 유죄라고 하면 밝혀 구속이 되게끔 뭔가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갖다 줘 이거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근데 거죠. 누가 유죄가 나오게끔 확실한 증거를 갖다 줘라고 얘기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없는 죄를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갑자기 왜 피고인의 변호인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말을 틀어가면서 오히려 말장난하는 것처럼. 그 국민의 대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내거나 비난하는 그러니까 방식이에요. 국회의원에 막 혼내고 있다니까요. 정부 여당도 그러니까 특히 여당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당도 국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이에요. 근데 이런 임명직의 행정부 산하 공무원한테 혼나고 지적받고 하는 걸 지금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여당 지금 김도 위원장이라도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국회 전체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상임위원장이었으면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버린다, 이거. 자,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위원장도 말해야 되고, 특히 전체적으로 이 피감기관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대답하는 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장님은 마음이 너무 넓은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보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피감 기관들, 특히 정부 측 인사들이 국회의원들 알기를 뭘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건지, 의장으로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뭐 대답 안 하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 대답을 제가 또 따로 선회하겠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 막 쪼개기라도 해서 한번 어쨌든 무조건 뭘 받아보자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은커녕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아서 형평성 논리가 계속 나왔어요. 뭐 이 얘기는 물어보나마나 뻔한 답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이재명 대표 법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재판이 10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그 병원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로 금방 이제 끝났고 두 번째 공판에서는 좀 길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자,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러니까 좀 상대 모두 진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의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면? 예, 공소사실 진술이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은 사실 그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한 셈이고요. 검찰은 이렇게까지 뭐 원래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검찰이 모두 진술을 공소사실 진술을 하는 거는 절차상 그들의 절차니까 도중에 이의 제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제가 많았죠. 지금 있고 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공소장 일본주의에 다 어긋나는 위배되는 말만 잔뜩 늘어났어요, 솔직히. 예, 사실 공소사실은 정말 몇 장 안 됩니다. 네.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 피고니까 지금 그 이재명 피고인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하고 두 분이 지금 이제 피고인이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은 그렇게 길게는 안 됐어요. 한 2시간? 뭐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지금 이제 정진상 피고인 쪽은 네. 사실 지금 이 재판이 공식적으로는 이 재판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사실 그 앞에 재판에 엄청나게 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변호인들은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들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네. 네, 사실은 여기잖아요, 그 사람이. 예. 그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해가지고 저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뭐 심지어 뭐 호승진 검사는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에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남FC 사건은 드라이하게 공소사실을 읽었고. 네.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만담가처럼 연기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이러다가 판사한테 혼나겠는데? 왜냐면 저는 옛날에 윤석하 씨가 생각났어요. 네. 그분이 막 그렇게 약간 과장되면서 그냥 극적 효과를 내리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노드라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판사를 무시하나? 이거 나 다 이해하는데 무슨 유치원생에게 떠먹이듯이 어린이 꿈동산에 나오는 그런 아역 배우처럼 막 아역 배우가 아니라 그 아동 상대 배우들 있잖아요. 막 네. 뭐 프레시맨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번개맨처럼. 네, 번개맨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기자들 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일단 그렇죠. 기자한테 하는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한 부분은 제가 그 말을 끊지 않기 위해서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점은 이 부분은 모두 사실 자체도 공소사실의 진술이기 때문에 요지를 진술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에 무관한 기타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들을 잔뜩 말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증거조사도 마치지 않은 증거를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다 인용한다거나 공개하고 인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도 판사님도 저도 좀 그 부분이 약간 걸렸는데 이 부분은 조사에 기록하는 걸로 하시죠 해서 남겼어요. 네. 자, 이 대표 어쨌든 이날 법정에서 30분 정도 본인의 무고함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을 직접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궤변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업자들과 차 한잔 마신 적 없다.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을 했는데 이게 되게 제가 예전에 정치인들 재판 맡아서 하다 보면 정치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본인이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한 말을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서 말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 말에 따르면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개발 사업의 이익을 회수해야지 왜 그렇게까지 못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100을 할 수 있었는데 99만 했기 때문에 배임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이 대표가.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건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100을 할 수 있는데 왜 99만이냐고 화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나를 이렇게 해서 모욕 주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냐.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단계까지 다 회수해야 된다. 이익을? 그게 어디 민주주의 사회에서 될 법한 얘기냐. 행정관청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공산당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기소 자체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어쨌든 법조인이기 때문에 봉투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하면은 좀 드라이하고 초상적인 얘기들이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누룽지 관계된 얘기가 사실 대장동, 백현동, 미래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대장동을 대표적인 케이스 대장동이 어떤 거냐면요. 예상 이익들이 여러 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본 것에 70%를 회수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배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딱 들어도 이게 정말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도 애매한 것이고. 배임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마이너스가 돼도 배임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 사업비 1조 2천억 중에 25억만 된 성남시가 전체 사업이익에 맥스로 잡은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맥스로 잡은 금액의 70%를 가져가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나 지자체가 연결되는 이런 개발 사업은 지자체는 다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에서 여기서 사실 실제로 이걸 할 때 제가 정말 계산해서 제가 직접 계산했는데 정말 처음에 이걸 우선협상자 대상을 해가지고 대장동 이제 계약을 할 때의 기준으로는 70%가 넘어요 이미. 네, 너무 그렇죠. 상태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집값 폭등 때문에 저쪽 수익이 커진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 이후에 택지 분양을 받아서 얘네들이 별도로 한 아파트 사업이 있어요. 그 아파트 사업 수익도 그냥 얹어버립니다. 예, 거기까지 다 얹어도 그걸 왜 얹어요? 그거 상관도 없는 거기까지 다 얹어도 대충 50%가 넘어요. 네. 환수한 게. 근데 지금 얘기가 어쨌든 그렇게 다 얹어가지고 해서 70%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라는 건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 들어도 그걸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따지는데 이거를 시장이 그래서 피해자가 공사예요. 피해자가 성남시민이나 국민이 아니고요. 공사. 성남시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이익을 끼쳐주지 않았다는 게 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검사가 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이 시와 성남시의 이익이 되게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끔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허가권은 그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권력이고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표하고 있는 최소한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죠.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산하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돈을 많이 불리는 쪽으로 이걸 행사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검사가 성남FC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뭘로? 성남FC라는 산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했잖아. 그렇죠. 제3자 뇌물이네. 그러니까 그때는 산하단체 이익을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장동 가서 설명할 때는 또 그 인허가권을 성남시와 도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지금 성남시민을 섞어가지고 해서 마치 공익처럼 얘기하는데 피해자는 명백하게 성남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 그냥 성남도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배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의 이 논리대로라면 민간 합동사업은 하면 제3자 뇌물이거나 배임이거나 이 둘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논리에 의하면 몽땅 다 배임이에요. 네, 배임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배임이 돼요. 네, 배임 아니면 제3자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공사를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면 제3자 뇌물이 되고 맞아요. 공사를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자, 아이고. 이게 바로 순환 논법과 이 모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검사들의 잘못된 기소가 빚어낸 총국입니다. 법리상 이게 전혀 안 맞는 말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다 구속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듣고 사실 이 부분은 변호인으로 직접
반박하기가 좀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요. 이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지검장이 돼가지고 한 건 한 건 혐의 하나하나만 다 구속사안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그리고 갑니다. 또 검사의 표현 중에 재밌는 건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시민의 지지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범행에 이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니 정치인이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혹은 자기 뭐 유권자든 뭐든 국민이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른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서 나중에 인기 많이 얻어내는 것 자체가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범행의 동기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경영자가 뛰어난 경영 성과를 내서 주주들에게 그 지지를 얻고 연임을 네,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는 게 범죄입니까? 자, 항상 이럴 때 얘기하는 게 바로 LCT 사건입니다. 부산 LCT 세금으로 도로까지 내주는 쓱쓱이님 지적하셨지만 좀 비교를 다른 것들과 잘 해보시죠. 예, 그렇게 그냥 너무 한쪽에 매몰돼가지고 얘만 죽여야 된다, 얘만 파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검사의 공익 의무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볼게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가 기소도 됐고 일주일에 재판을 참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당무 복귀를 안 했거든요.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당 쪽 얘기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복귀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당 쪽에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해서 조금 더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상우 변호사님? 아니 뭐 지금 옆에 김필성 변호사님도 공판에 참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뭐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원래 장기간 단식을 하면 근육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손실이 있죠. 이 다리 근육이 아직도 잘 안 붙으셔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지팡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차라리 이제 완벽하게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몸조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어떻겠냐는 그 의사 내부의 의사들의 의사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쪽 관계자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당무를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는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실제 그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당내 혼란을 좀 부추기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체포동의안에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본인이 근데 당론이 아니었고 소신 투표하라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이외에 나머지 지금 서로 민주당 내에서도 고발되고 진정 올라오고 그런 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의원님의 행동은 해당 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당내 내부에 그런 윤리 심사에 관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당 대표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는 건 저는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왜냐면 대표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어차피 네. 내부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께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신 게 뭐냐면 반성과 통합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은 여당에 대한 심판이긴 했지만 야당의 지지를 보냈다고 그리고 야당이 잘했다고 칭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윤석열이라는 희대 어떻게 보면 독재 정치인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른바 그러니까 1특검 4국조라고 대표되고 있는 그런 산적한 원내 현안들이 있는데 그 네. 원내 현안들은 다 하나하나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됐거나 굉장히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그런 정부의 희대의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잘 조사하고 털어막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단은 당력을 집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도 좀 녹록하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는 그런 광고죠.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보험료가 과연 적당한지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필요한 보장입니다. 보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요.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항상 24시간 열어놓는 채널도 있습니다. 010-7611-3303, 010-7611-3303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김종대 전 의원과 안보 이슈 한번 다뤄보고요. 최근 있었던 광화문 현판과 관련해가지고요. 해문스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문스님 아시죠? 해문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문스님의 방송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일 직접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해주실지 직접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종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